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이틀 전 파월이 연내 금리 인하 시작을 못 봤고요. 3회 금리 인하까지 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환호하고 있지만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1, 2월 근원 물가는 오히려 재반등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유럽, 중동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다시 또 상품 물가, 물류 비용과 에너지 비용이 슬슬 올라오면서 헤드라인 수치까지 높아지는 상황인 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 경향이 다시 잠잠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들이 들고 오는 통계 지표상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뜨겁고 침체의 기운은 전혀 없고 앞으로는 예상보다 더 경제가 성장해서 더 잘 나갈 거라고 선전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연준은 이번 FOMC에서도 금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물론 실물 경제는 좀 다른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 어쨌든 연준이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시각대로라면 지금 미국 경제는 오히려 예상보다 더 좋아지려 하고 있는데 근원 물가는 다시 고개를 들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도 다시 상품과 에너지 부분이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연준이 굳이 언제부터 금리 인하 할 거다, 연내 몇 회 할 거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이럴 때는 매파적인 언사를 더하면서 이거 지금 보니까 영 심상치가 않다. 우리 어쩌면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어. 금리 인하 그런 얘기를 해야죠. 정말 인플레 잡고 뭔가를 연준의 책무를 다 하자면 그래야만 되는데 왜 오히려 시장에 저런 식으로 완화 기대 심리를 심어주냐. 비난 여론이 지금 이틀 사이에 여기저기서 자꾸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직접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결국 무슨 뭘 지적하는 겁니까? 파월 네가 왜 지금 다분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냐.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총선용 선심 정책처럼 왜 자꾸 그런 꼴을 보이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 어제 또 한번 통계 지표상 미국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한 번 더 나왔었기 때문에 제조업 PMI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저렇게까지 나오면 사실상 지금 여러 중앙은행 중에 언제부터 금리 인하가 확실히 해서 금년에 몇 차례 정도 할 거다라고 시장에 이렇게 가이드를 준 중앙은행이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말들 나오지만 미정미정하면서 시장이 함부로 그런 얘기 안 하죠. 인플레 재반등할까봐. 오직 미국만 저렇게 대선을 맞아서 정치적으로 이미 대충 이제 지나가던 이제 옆집 너 학원 잘 다니니? 공부 잘하고? 하면 네, 파월이 연내 3번 금리 인하 한대요. 아이들도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완화적인 어떤 미국만 오직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달러는 쭉쭉 약세로 빠져야겠죠. 그래서 그저께 파월이 그 말 나오고 나서부터 오르던 달러가 쭉 꺼지면서 당일날 이렇게 달러가 쭉 아래로 갑자기 오르던 거 스탑하면서 쭉 하고 그 다음날 역시도 쭉 떨어지는 달러 약세 전 세계 환시장에서 큰 출렁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중국한테 또 어떻게 잘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마침 중국은 또 어제도 우리가 금리는 동결했지만 군부는 떼겠다. 지준율 인하는 해서 추가 유동성은 계속 우리가 중국 인민은행에서 앞으로 더 대주겠다. 경제 어떻게든 살리고 돈 풀어보겠다. 이달 초 인하 시사하면서 2분기에 한 번 더 우리가 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기회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중국 양회 때 중국이 뭐 앞으로 뭐 내수도 살리고 수출도 촉진해 보겠다 하고 시진핑이 직접 나와서 선언을 했지만 그 시진핑 말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미국, 유럽이 다 나와서 어디 한번 네가 그렇게 하는가 한번 과연 네 맘대로 되는가 보자 하고 엄청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로 미국이 반도체에 또 다른 제재를 들고 나오고 또 이번에는 화웨이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모든 협력사 대제재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아예 그냥 손을 못 대게 하겠다고 더 큰 제재책을 바로 그 이후에 들고 나왔고요. 세계로 지금 제일 중국 먹여 살려주는 게 뭡니까? 전 세계 지금 자동차 수출 1위가 일본 도요다에서 얼마 전에 중국으로 바뀌었죠. 예. 거기에서 지금 특히 하이브리드 전기차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으로도 이제 들어오려고 우회해서 법망을 피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절대 못 들어오게 새롭게 이제 뭔가 사이버 위협 근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다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사실 중국 EV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래서 좀 벌금 때리고 관세해서 지금 다 막고 있고요. 그 이후로 또 요새 전 세계 이 상업 유통망을 다 잠식하려는 그런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손해 보면서까지도 시장을 잠식하려고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우리는 지금 뭐 우리끼리 일찍이냐 이찍이냐 집안 싸움하느라고 큰 거를 못 보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 유통망 다 잠식되죠. 예. 이미 미국과 유럽은 칼 빼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3월 초부터 알리익스프레스에 뭐 트집 잡아서 조사 들어갔고요. EU에서 틱톡도 그러고요. 프랑스에서는 자기들 패션 업체 이런 공급망 온라인 상업망을 중국 쉬인이 들어와서 저가로 다 죽이니까 여기에 또 뭐 어떤 환경 부담금 그런 거 이제 트집 잡아갖고 딱 집어갖고 쉬인 니네 우리 프랑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예. 틱톡 이제 뭐 저기 대만 같은 데서도 다 지금 우리도 이런 거 미리 이런 거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딱 하고 가만 보니까 이 꼴을 못 보겠네 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뭐 틱톡도 몰아내자 먼저 하고 뭐 국회에서 쉬인 알림 어쩌고 막 하면서 막 하면은 우리가 먼저 이런 거 좀 눈치 봐서 했으면 미국에서 전화 한 통 오죠. 야, 니 웬일이냐 갑자기? 아우 형님 이거는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이놈들이 말이죠. 이 나쁜 놈들이 하면은 또 흡족해 하고 그러면 이제 형님 이번에 저기 삼성 보조금 다음 주에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좀 그렇게 좀 외교적인 딜도 좀 걸어보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뭐 우리 총선 맞아서 서로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느라 바쁘죠. 또한 중국이 이제 가장 염려되는 부동산 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서 사실 2월 달에 그래서 5년물 금리 2월에 파격적으로 내리면서 어떻게든 제일 급하고 제일 문제되는 부동산 살려보겠다고 신경 썼었죠. 그런데 워낙에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뭐 금방 살아나기 힘들죠. 지금 계속 중국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통계 방식을 바꿨는데도 중국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과 일본 등이 합심해서 2월 내내 국채 금리 끌어올렸고요. 이제 3월 양회 시즌에 맞춰갖고 작년 10월 1일 최고조 수준으로 국채 금리 끌어올려 가지고 중국이 뭘 못하게 하려고 했던 움직임 다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지금 비구이 위안이 한 번 더 채권 이자 지급에 실패했고 헝다 비구이 위안 뿐만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중국의 2대 부동산인 왕커의 문제점도 알고 보니까 왕크더라. 그런 현상이 또 나왔고요. 당연히 뭐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출동해가지고 다 저기 뭐 정크 등급으로 다 내려놔가지고 투자 못 들어오고 다시 채권 롤오버 못 돼가지고 빵빵 터져서 부도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고요. 자, 이처럼 미국과 유럽, 일본 세 개가 합심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든 살아나려는 이번 반격 기회를 무위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 3월 초부터 치열한 경제 정쟁을 이렇게 벌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디플레이션 초입으로까지 무너지는 와중에 이제 부동산 부실은 작년까지 어떻게든 막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뻥뻥 더 터지고 있죠. 일본의 카미카제 공격이 유효했었죠. 더 버티기 힘들 정도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진짜 모든 게 푹쏙 무너져서 장기 디플레에 빠진다. 그러면은 미국과의 격차는 이제 언제는 미국 뭐 몇 년 뒤면 따라잡는다며 불과 한 5, 6년 전엔 그랬죠 다들. 하지만 이제는 야, 이 10년, 20년 지나도 힘들겠다고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될 거고요. 또 G2 국가 중에 하나로서 세계를 호령하려던 기세 역시 크게 후퇴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계속해서 안 그러려고 지금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금년이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금리 인상이나 고금리 유지 못하고 금리 인하로 자꾸 뭔가 비둘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살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중국에 있는 모든 소비재 교체를 다 한다고 합니다. 내수 살리려고. 우리나라 뭐 아스팔트 갈아엎고 뭐 가로수 갈아엎고 하는 것처럼 조달청에서 뭐 모든 뭐 공공기관이나 민간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낡은 거 다 바꾸자. 억지로 돈 돌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것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실제 1, 2월 산업 생산 투자 깜짝 증가했고요. 소비 판매까지. 전기차도 다시 이제 전기차주에 돈도 들어오면서 조금씩, 물론 이제 워낙 그동안에 전기차가 개나 소나 뭐 몇백 개가 지금 중국에 생겼기 때문에 구조조정 될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한 3개 정도만 살아남고 다 이제 정리되겠죠.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전기차 기술은 대단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런 공방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번 주 슈퍼위크, 금리 슈퍼위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 참으로 많은 나라가 금리 결정을 하죠. 사실 신흥국 같은 데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데도 있습니다. 너무 인플레이션 이런 게 안 잡혀서 전혀 다른.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선진국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표준이 되는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 어디입니까? 예, G7이죠. G7. 그 중에서도 특히 통화력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나라, 네 나라.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네 나라입니다. 예. 사실 일찌감치 이 네 나라는 이번 화폐 전쟁 시작하기 전부터 이들은 한 몸이자 한 편으로 움직이자고 얘기가 됐고요. 물론 유럽이 다 따라가는 건 아닌데 유럽 안에서 심어놓은 친미파들이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라가르드 총재죠. 라가르드 총재는 원래 싱크로나이즈드 선출이죠. 선수 출신인데 유럽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명 그 사립학교 출신의 어떤 그 학벌 그런 사람들이 유럽의 모든 그 정치 경제계를 다 주름 잡는 그 고위층들 그런 카르텔이 있거든요. 미국도 그러고.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공부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보다 계속 선진국인 게 그 상류층 귀족층들이 계속 정치 어떤 경제 카르텔에서 사실상 신분사회처럼 잡고 갑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해자가 커요. 그래서 지들끼리 몇백 년 동안 물려받은 정신유산과 그런 걸로 다 제대로 좀 선진국답게 굴려요, 사실. 말로는 민주주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안에서도 사실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가 뭐 미국 시다발이냐 우리가 더 잘 돼보자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정치자들도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친미파를 그 안에 심었죠. 사실 나토 같은 그런 군사주권 그 다음에 달러를 이용한 경제주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가르드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친구들 사귀고 미국 정재계하고 다 연관이 된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찌어찌 지금 유럽 그 중앙은행 총재까지 올랐지만 사실은 완전한 친미파죠.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자기 학벌이 없어요. 서울대 출신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완전 그 학벌이나 뭐 파벌이나 이런 카르텔이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미국이 지원해줬고 모든 것을 미국에 맞춰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일본에서 유학비 지원받고 일본에서 모든 그 동문들 사귀고 일본이 얘기하는 어떤
식민사적 역사관 그런 거 주입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사실 이렇게 돌아가죠. 어떤 나라든 다른 나라에 자기들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하니까 이런 거는 일상화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맨날 저기 3차 대전 어쩌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해서 이 전쟁을 계속 유럽과 러시아의 국면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지금 나토 사무총장도 똑같죠? 예. 그 양반도 완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고요. 미국 말 잘 들어서 이번에 이제 원래는 임기 끝나고 물러나야 되는데 전시 특별 상황이다 뭐 해가지고 억지로 임기 연장해서 계속 눌러앉아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잠깐 옆길로 샜네요. 어쨌든 바로 그 미국, 유럽, 일본, 영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얘네가 한 몸으로 움직인다 이겁니다. 같은 이속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일본이죠. 일본이 2023년 작년부터 우에다가 임명됐는데 우에다는 지금까지의 일본 중앙은행 총재들과 달리 관료 출신이 아니고 실제 미국에서 유학한 유학파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물 먹었고 미국에서 많은 그 사람들을 사귀고 하면서 말이 통해요. 그 일본 관료 출신이 아니란 말이죠. 국내파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이제 이런 국제 경제 세력들하고 같이 포섭이 돼서 일본이 맞춰주겠다. 내가 진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일본의 금리 인상 포문을 작년부터 열었고요. 엔캐리 회기를 들먹이면서 기존에는 유럽, 영국, 미국 이 코쟁이들만 함께하던 금융 공격의 연합 움직임에 일본 역시도 같이 끼어들어서 적극 동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7월부터 파월, 그 다음에 유럽의 라가르드, 그리고 영국의 베일리 총재 외에 일본의 우에다 총재를 국제 모임에 불러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얘네들이 국제 무대에 데뷔시키게 되죠. 야, 이제부터 우리 같이 잘해보자 하고, 이거 제가 그때 7월 10일에 만들었던 영상이네요. 예. 금리 인상으로 중국과 세계 경제 때려잡자. 같이 한번 뭐 이제 우리가 가장 통화력이 큰 네 나라 중앙은행장들이 서로 협심해서 어떻게 보면 담합입니다. 우리 대충 이번 주에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기자회견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니까 다음날 너가 이런 쪽으로 맞춰줄래? 서로 얘기만 되면은 전 세계 국채 금리와 한시장을 출렁이게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몰고 가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놈 때려 죽이는 거는 아주 수월해지거든요. 지금 이런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일본도 끼워준 거죠.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 어땠습니까? 작년 7월 이후로 일본에 드디어 카미카제 금리 공격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흡족해야 할 만큼 미국과 금융세력의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아주 톡톡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덕분에 일본 서민경제 내수에는 사실 뭐 일본의 수출기업은 뭐 엔저 때문에 좋다 하지만 엔저도 적당히 엔저야지. 서민경제와 내수에 많은 상처를 남겼죠. 일본 사람들 가난해졌다. 하와이에서 뭐 여행 갔다가 밥 한 끼 못 사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보고 불쌍하다. 일본 물가가 우리보다 더 싸네. 일본 가서 좀 관광 좀 하자 뭐 하고 그랬죠. 대신 일본은 그에 훨씬 버금가는 막대한 경제 효과 뭡니까? 첨단 반도체 사업. 우리한테 완전히 밀려있던 80년대에는 그 이전에 잘 나갔었지만 이제는 우리한테 완전히 밀려있는 4차 산업과 첨단 반도체 사업을 미국, 유럽 다 와가지고 정부끼리 MOU 맺고 기업끼리 협력하고 뭐하고 합병하고 지금 거기다 지금 대만까지 와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 짓고 완전히 우리 왕따시키고 엄청난 지원과 협력을 받은 거죠. 그 외에도 군사적 위상을 완전히 미국 백악관이 선도적으로 다 허용해주면서 지금 어디서 감히 자위대에서 뭐 하나 하려면은 아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꼼짝도 못하던 애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군사적 위상에 승격됐죠. 오히려 우리 한국군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작전에 시다바리로 가서 끌려다닙니다. 지금. 자,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일본의 카미카제 공격과 미국, 유럽 등의 금리 공격이 같이 더해지면서 결국 작년에 하반기에 중국은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되죠. 그 당시 다시 실황 중계했던 겁니다. 8월 달에 이렇게 일본의 카미카제 태풍하고 제가 신풍 효과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중국은 사실 1년 전에 어땠습니까?
코로나 오미크론에서 드디어 우리가 벗어나면서 대반등을 해보자 하고 여름에는 브릭스 회의에서 중동 국가들까지 다 자기들 우군으로 포섭을 하면서 잘 될 거다 하던 중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금융공격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금융전쟁이.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일본까지 참전해가지고 하반기에 더 가열차게 몰아붙이니까 중국이 하반기에 상반기 한 2월 3월쯤에 했던 모든 전세계 월가와 IMF의 예상하고는 다르게 푹 더 떨어졌죠. 그래서 심지어 작년 하반기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나요? 중국에도 이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온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결국 그때까지 3년을 끌어오면서 버티던 중국의 가장 큰 문제 헝다, 비구이 유안 이런 애들 다 지금 달러와 채권 문제를 어떻게 갚아보겠다 미루다 더 이상 막지 못하고 왜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야까지 지금 다 참전해가지고 금리를 자기들 맘대로 세계에서 제일 맘대로 전세계 금리를 맘대로 채권 금리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애들이 뒤에서 밀담을 나누고 담합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버리면 외국인들한테 갚아야 되는 달러와 채권의 이자가 계속 높아지니까 구조조정해서 해보겠다 하다가 못하고 그냥 빵빵 터지는 거죠.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예.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했죠. 금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계속 금리 인상 가기가 유럽은 좀 힘들어. 왜냐하면 이미 침체의 기운이 짙어졌죠. 거기에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결국은 각국 중앙은행이 작년처럼 고강도의 고금리를 오래 가져갈 명분이 점점 약해진 겁니다. 특히 미국 연준은 그렇게 사법적으로 많이 걸어갖고 저놈은 완전 이제 못 일어날 거다 했는데 전 세계 우경화 바람을 타고 관뚜껑 열고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트럼프죠. 그래서 트럼프의 부활을 맞아서 이제 미국은 연준은 미국 국민들 눈치 표심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싫어도 금년에는 온화한 비둘기가 돼야만 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욕먹고 있는 거 맨 처음에 그래서 소개시켜드렸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기회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돈을 푸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 세상이 달러 기축통화라는 지금의 자본주의 전세계 무역 체제는 예전 유럽 애들이 기반을 닦아놓은 그래서 통화 금융 세력들이 이 지구상에 세팅해 놓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 경제 부양한다 하면 돈을 풀면 되지만 그 기축통화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우리도 경제 부양하고 경제 살아보겠다 하면서 정책을 지원을 하고 돈을 푼다는 거는 미국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부작용도 있는 양날의 검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풀면 저 나라가 돈 풀고 경제 살리려고 하네. 그 나라 경제 부양에 대한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금도 들어옵니다. 니네 돈 좀 벌다며 우리가 돈 빌려줄게. 같이 해보자 하고. 예. 그런데 기축통화인 달러하고 그 나라의 통화력,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환차손이 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부자들이 돈이 들어오겠죠. 부자들 나라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유럽 선진국에 있죠. 그런데 투자회사들이 다 들어오는 게 뭡니까? 달러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달러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나라 지금 통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금리 차도 많이 벌어졌다. 미국하고 하면은 환차손이 납니다. 여기서 돈 벌어봤자 크게 못 버는 거예요. 나중에 달러로 바꿔갖고 들고 나가야 되는데 달러로 바꾸고 보면은 달러가 워낙 비싸가지고 이 나라에선 돈 많이 번 것 같은데 달러로 바꿔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돈이 환차손이 나서 오히려 재미도 못 보고 어쩔 땐 손해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미국이란 달러 기축통화국하고 이 나라 통화력하고 금리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은 외국 돈들이 투자하겠다고 들어왔다 그냥 다 나가버립니다. 갑자기 이건 안 되죠 하고 싹 나가죠. 일시에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에 들어오는 투자금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기업의 생산 투자 활동에 필요한 투자금보다 오히려
기존에 이 나라에 묵혀있던 외국 투자금까지 더 그냥 갑자기 다 나가겠다고 다 빠져나가면서 경제에 충격이 오고요. 그 돈 마련하려고 심하면은 전 기업들이 전부 다 은행들이 난리가 나면서 도미노로 막 연쇄적으로 신용 경색까지 발생해 가지고요. 기업은 돈 잘 버는데 돈이 이런 식으로 막 빠져나가는데 못 메꾸고 해가지고 흑자 부도까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을 풀면 풀수록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미국에 비해서 미국이 금리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비해서 금리 차가 벌어집니다. 통화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무작정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풀면서 항상 미국과의 환율 시장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 금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면서 적당히 풀어야지 그 선 일정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오히려 경제가 돈이 더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 이게 바로 양날의 검이죠. 여기에 또 모든 채권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세계의 가장 큰 투자금들인 미국과 유럽의 이 투자금들 이자도 오르죠. 그러면 이제 부실 기업들의 경우 채권 조달도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슈퍼 금리 위크나 이런 금리 공격 작년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헝다 비구위험 못 견디고 딱딱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처럼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강세 그리고 국채 금리는 세계 경제를 얼르고 달래면서 사실상 이렇게 자기들이 맘먹고 야 우리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은 방향으로 가볼까? 너 좀 도와줄래? 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정말로 전쟁 없이도 실제로 그 나라를 얼르고 달래면서 내 말 안 들어? 눈치 보게 만들고 맘대로 조련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경제를 그 나라를 경제 식민지이자 식민지로 만들어 노예로 만든 노예가 뭐 달리 노예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1년 내내 국내 총생산한 것이 이런 달러 금리차나 채권금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1년 수확한 거에 몇십 프로 가져가고 싶을 때마다 저렇게 자기들이 전화 한 통씩 하면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결정해볼까 하면은 가져가는 겁니다. 다. 그게 식민지고 그게 노예죠 뭐. 옛날 뭐 영주시대 와가지고 1년 농사한 거 얼마냐? 이만큼 내놔라 하고 가져가고 싶으면 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 나라의 모든 금융과 자본시장이 지금의 달러, 전 세계의 이 표준 결제가 되는 달러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만약에 먹고 싶고 많고 저 나라 경제 식민지로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전처럼 뭐 그 나라하고 전쟁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 나라를 우리가 도와줄게 가서 막 처음에 선심 주고 막 달러 갖다 들이붓는 겁니다. 저리에. 그러면서 많이 쓰게 안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갖다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저리에 막 굉장히 그 낮은 금리에 달러 너무 좋아. 이것 때문에 막 우리 회사가 엄청나게 달러를 엄청 싸게 그냥 계속 미국에서 우리 우방이라고 막 해가지고 이만큼 빌려줘가지고 이걸로 기업 활동 지금 기업이 2배, 3배. 야, 나 진짜 내년부터 벤츠 타고 다닌다. 다 좋아하죠. 그 나라 국민들.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지들이 또 금리와 이런 거를 조정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흑자 부도가 나올 수도 있고 난리가 나죠. 힘들어요. 어떡하죠? 하면 그때 이제 누가 옵니까? IMF가 옵니다. IMF G7의 조정을 받는 IMF가 와서 우리가 다 저기 최대한 저금리로 완전 저기 무담보 대출 다 해서 살려줄게.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 뭐냐? 내가 보니까 니네 나라가 지금 경제가 망가진 거는 잘 들어. 니들은 지금 아직 잘 몰라서 모르는데 금융을 이러이러한 게 문제야. 이런 거 싹 바꿔. 그래야만 내가 이 돈을 빌려줄 거야. 그 뭐 달리 선택권이 없죠. 하란 대로 합니다. 그 하란 대로 하란 게 뭡니까? 좀 더 많이 그 나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금 시장을 이렇게 자기들이 딱 성벽을 갖고 있던 걸 다 허물게 만들고 몽땅 외국 자본시장이 완전히 다 저기 개방하고 이 사람들 표준대로 다 모두게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살려주죠. 그래서 와 살아났다고 좋아하지만 그때부터는 뭡니까? 완전한 소장농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나라 경제는 자기가 이제 노예가 된지도 몰라요. 그 나라 국민들은. 필요할 때 1년 총 생산해서 이만큼 빼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근 몇십 년 동안 지구 역사에서 굉장히 심해져서 사실상 미국 기축통화 달러로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까지 왔는데 왜 이게 가능했냐? 70년대부터 금본위제가 그나마 그거를 억제로 해줬는데 금본위제를 억지로 벗어 던지면서 그때부터 바로 이런 현상이 말할 수 없이 강력해진 겁니다. 제 블로그에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라는 카테고리에 왕추천글 있죠?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경제지식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이것을 안 읽으신 분이 계십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2023년 3월에 슈퍼위크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거의 끝나가네요. 중국은 사실 이번 주에 이렇게 고전하는 와중에도 일본이 17년 만에 과부가 드디어 몸 푼다. 죄송합니다. 이 비유가 좀 이상하네.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학수고대하던 17년 만에 금리 인상 소식에 한가닥에 희망을 걸었죠. 중국은.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작년처럼 우에다는 특유의 어떤 인수를 발휘하면서 결국 일본은 금리 인상을 선포했는데 그 덕분에 미국 국채 금리가 들썩이게 만들면서도 오히려 엔화는 예상과 다르게 약세에 빠지고 달러는 받쳐주는, 그래서 중국한테 하등 도움이 못 되고 오히려 반대로 중국을 더 압박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뭐 어찌 됐든 길게 봤을 때 미국은 당분간 11월 대선까지는 금리 인하 쪽으로 찰싹 붙어서 못 움직일 것 같죠.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뭔 일이 생기든 애초 계획대로 지금 일단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죠. 이번 주에 또 외자 유치를 다시 한번 적극 나서기 위해서 금융권 해외 자본 참여를 늘리려고 중국이 또 뭔가 일을 지금 벌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중국에서 중요한 포럼이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 여러 경제 CEO, 팀 쿡도 뭐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시진핑이 직접 등판해서 내가 정말 책임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중국에 투자해라 한 번 더 나오려다는 소식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살짝 나왔습니다. 물론 정해진 건 아닙니다. 괜히 시진핑이 나서는데 아무도 호응 안 해주면 그거는 오히려 더 역효과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볼까요? 연합군이 그런 거 그대로 두고 볼 이유가 없죠. 유럽연합 라가르드 은행장이 어제 오늘 나와가지고 굉장히 웃긴 짓을 했어요. 이 양반 지금까지 계속 유럽 22 위원들이 나와서 이제 금리 인하 할 때도 됐다 가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오히려 이 여자분은 나와가지고 뭔 소리냐, 인플레 그렇게 쉽게 항복하면 안 된다, 뭔 일 있을지 몰라, 나는 절대 언제 뭐 금리 인하한다 그런 거 말해줄 수 없어, 항상 매파적으로 뻗팅기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파월이 등판하는 이 하루 이틀 사이에 딱 맞춰가지고 직접 나오더니 전혀 다른 소리를 했었죠. 이례적으로 우리도 6월처럼 미국처럼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어쨌든 의도야 어쨌든 상대적으로 요것 때문에 이제 달러는 파월이 저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약세로 빠지고 오히려 금리 인하 할까 말까 미적미적한 유럽의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달러 약세로 빠질 수 있다. 어제 저렇게 휘청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라가르드가 급하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달러가 약세로 빠지고 유로화가 강세로 빠지진 않겠네 하면서 하루 만에 또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게 유로화입니다. 유로 달러인데 유로 이제 미국은 뭐 연내 3회 뭐 저런 식으로 확실하게 금리 인하 간다고 하는데 유로화는 아직 그런 말이 없으니까 달러가 뚝 떨어지면서 유로가 오르겠지 하고 올랐죠. 근데 라가르드가 2번이나 이틀이나 나와갖고 연속으로 나도 근데 6월부터 금리 인하 해볼까 생각해.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다시 올랐던 만큼 유로화가 뚝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는 어떻습니까? 쭉 혼자만 내려가려다가 다시 오르죠. 그것뿐인가요? 어제 영국 역시도 나와가지고 사실 이 선진국들 중에서 영국이 지금 제일 인플레가 제일 높죠. 아직도. 그런데도 계속 5연속 금리 동결을 하죠. 파운드화는 어떻게 되겠나요? 똑같죠. 여기 보십시오. 3월 20일 날 파월이 나와가지고 우리 미국은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할 거야 하니까 달러는 약세로 빠지고 파운드는 오르겠네 상대적으로. 파운드 올리려고 하는데 영국이 나와서 또 저러니까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 오르다가 180도 확 꺾어서 어이쿠 쑥 떨어지고 아주 환율 시장들 이틀 사이에 잠 못 자고 바빴어요. 얘네들 주문 넣고 때리고 막 취소하고 달러도 덕분에 내려가려다가 어이쿠 고맙네 하고 올라가죠. 지금 다 뭡니까? 유럽, 영국 다 달러가 약세로 빠지려고 하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워낙에 얘네들은 영향력 있는 애들이라서 말만 한번 어떤 식으로 언론에 흘리게만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웃긴 일이 있었죠. 7대 통화 중에 존재감은 적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뭐 안전자산의 어떤 의미가 컸던 도피자금, 해외 도피자금이나 안전자산의 의미가 컸던 스위스가 있죠. 스위스 프랑인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어제 나와가지고 깜짝 인하를 발표를 합니다. 예, 사실 스위스는 뭐 진작 인하해도 될 만한 상태긴 했어요. 근데 별로들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중립국이라고 하고 했지만 작년부터 스위스 CS 크레딧 스위스부터 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나토화로 해가지고 전부 러시아와 대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말 안 듣던 뭐 동유럽이나 뭐 원래 러시아 계통 그런 나라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쪽 나라에서 말 안 듣던 나라가 어딥니까? 스위스가 제일 말 안 들었죠. 요놈 딱 잡아가지고 1년 내내 어떻게 족쳤는가 우리 그동안 꾸준히 같이 봤죠. 결국은 스위스 잡고 멱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뭐 그 재벌들 도피자금 그런 거 다 못하게 예전같이 이제 스위스 더 이상 안전금고가 아니죠. 다 그런 거 공개하게 만들었고 미국이 하잔 대로 다 따라오게 만들었고 스위스 지네는 군사적 중립국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우크라이나 돕는데 뭐 탱크 같은 거 못 보낸다 처음에 다 버티건 애들 다 미국 말 듣게 만드는 거 작년에 꾸준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로 크레딧 스위스 무너진 이후로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시다바리가 됐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제 나와가지고 또 야 앞으로 미국 금리 나오면서 미국 달러는 약세로밖에 진짜 갈 수 없겠다 하는 순간에 지들도 나와서 형님 저도 좀 봐주세요 하고 공갈 자회단 자동차표 팍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스위스가 뭐 그렇게 뭐 달러 인덱스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중은 아니지만 선진국 중에 하나고 7대 통화국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오니까 시장에 미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결국 이것도 파월의 발언 때문에 달러 약세가 빠지려는 것을 같이 스위스도 지 한 몸 바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형님 하고. 그럼 일본 엔화는 어떨까요? 엔화가 너무 막 급격하게 지금 자기들 정말 넘으면 힘든 여기 152엔선 있죠? 여기를 찌르니까 어제 그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야야 잠깐만 금리 인상 진짜 할 수 있대. 진짜 한대. 곧 한대. 들어보니까 10월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아니 7월부터도 할 수 있대. 아니 뭐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너 지금 바쁜 사람 붙잡고 그 무슨 그런 말을 누가 못해. 괜히 시간 낭비했네 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어제 뭡니까 뜨는데 안 잡습니다. 지금 요거 잡아서 여기까지 끌어내리는 건 일도 아닌데 힘든데도 계속 150엔 선 위에서 지금 머물게 지금 또 용납해주죠. 까딱까딱 위험한 줄타기 하고 있죠. 환시장에 개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본이. 일부러 엔화 약세를 용인을 하고 유도를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파월이 나와서 저렇게 모든 중앙은행,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7개 주요 통화국 중에서도 혼자서만 미국이 나와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6월부터 확실히 금리 인하 시작하고 연내 3번 할 거야. 가장 확실한 금리 인하 가이드를 줘서 이번 주 시장의 모습을 전통적인 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이제부터 달러는 제일 약세로 빠지고 상대적으로 엔화, 유로와 파운드화는 그 가치가 더 올라야 되는 그게 맞는 움직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엔화 약세로 뜨고 결국 달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빠지려다가 바로 돌아오면서 파월 발언 이후로 빠지려다가 이렇게 유럽, 영국, 스위스, 일본까지 다 자기들이 원한 대로 이거 뭡니까? 스포츠 토토 불법 도박도 아니고 올라가죠? 다시 올라갑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이렇게 반대로 벌어진 겁니다. 정치 논리죠. 길어졌는데 너무 또 짧게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과 은입니다. 지금
저렇게 표면적으로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항상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죠. 금과 은을 찍어 눌러야 달러의 진정한 기축통화의 힘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금과 은 시장이 며칠 전부터 말을 안 듣고 있다. 제가 영상에서도 회원 영상에서도 그래프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지금 파월이 20일 날 나와서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나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자들이 받쳐줬지만 금시장은 야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 6월부터 3번 최소 3번 한대잖아 하니까 금은 더 막 오르고 있었겠죠. 그 금을 때려 잡아야 되죠. 금을 때려 잡아야 되는데 금시장은 워낙 규모가 시총이 큽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크죠. 예. 모든 원자재 시장 그 다음에 저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금시장이 제일 커요. 그렇게 큰 시장을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그래서 항상 금 가격과 똑같이 연동되는 가장 규모가 작은 은 시장을 미국이 잡고 흔드는 거죠. JP모건 이용해서. 그런데 은 선물 시장 뭔 일이 있었는지 말을 못 듣더니 어제는 작전이 하나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알람이 딱 왔어요. 네, 보이십니까? 요겁니다. 지금 파월이 드디어 달러 약세로 확실하게 간댄다 하니까 금이 조금 안정되다가 이날 3월 20일에 이렇게 떴어요. 다시 한번. 와, 지금 여기 두 번째 제가 찍었던 요거 보이시죠? 두 번째 라인 요거 넘으면 또 이제 무섭거든요. 거기까지 한 번에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때 죄송합니다. 은입니다. 은 시장도 지금 여기서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죠. 근데 파월이 저런다 하니까 금은이 같이 뿡 뜬 겁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하루 만에 3% 끌어내리면서 이게 예전부터 보던 그 스포킹 그런 작전인데 은값을 끌어내립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끌어내려가지고 그때 이거 못 막았던 이 라인 밑으로 지금 내리고 있네요. 지금 오후 3시 46분인데 그러면은 금시장도 따라 내려오죠. 그런데 예전만큼 못 따라옵니다. 보면 금이거든요. 금도 요렇게 달러 약해진 데하고 3월 20일 날 올라가고 3월 21일 날 더 올라가려다가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끌어내렸죠 지금. 그런다 해도 지금 금은 여전히 5일선 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사람들이 지금 금에 대한 집중도가 우리나라 빼고 남다릅니다. 기사 한 번씩 꼭 금에 대해서 제가 이거 스크랩 한 건데 보실 분 와서 보시고요. 이렇게 금은시장도 결국은 달러 약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을 취했지만 어떻게든 달러 강세를 지키려고 바로 어제 오늘 사이에 요 일주일 슈퍼위크 사이에 각국의 중앙은행장들이 또 5단 합체해가지고 다 밀어 올려주고 파월 뒤에서 받쳐주고 금은시장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JP모건이 끌어내리는 거 지금. 그래서 달러 강세를 다 받쳐주는 이런 종합적인 움직임이 지금 2, 3일 사이에 쫘라락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직 미국만이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계획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는 이렇게 약세로 빠지려다 오히려 반대로 다시 강세로 후다닥 치솟으면서 파월 발표 이후로 더 이만큼이나 오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온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야 되죠, 조사? 이 모든 움직임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1차 목표는 중국 죽이기죠. 중국은 그래서 어제 큰 강세를 쳐맞습니다. 강타를. 어떻게 됐을까요? 위안화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아이쿠, 지금 오후 3시 50분인데 요거 보십시오. 중국 위안화. 중국 양회 때도 이렇게 이만큼에서 막아내고 일본 엔화 뭐 이때도 지금 다 막아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전 세계가 다 파월 뒤에 서가지고 우리 달러 하느님하고 다 지금 합을 맞춰갖고 도와줘서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안화가 못 막았어요. 지금 200일선 이거 뚫고 약세로 빠진 거 보이죠? 순식간에 7.25 넘어서 7.3 가면 상당히 중국도 힘들죠. 그 수준까지 하루 만에 지금 이틀 만에 이만큼 치솟는 거 보이십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게든 뭔가 살려보려고 고군분투하고 다음 주에는 시진핑까지 다시 한번 직접 보스가 출격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포부를 밝히고 중앙인민은행장에 나와갖고 지준율 인하로 돈 더 풀고 2분기에 더 인하해서 뭔가 해보겠다 어제 포부 밝히자마자 이렇게 올려버리면 외국 투자금이 들어올려다가도 환차손 무서워가지고
끼기기 멈추고 뒤로 빠지겠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웃고 자고 떠드는 사이에 가장 크게 세계의 큰 흐름을 움직이는 이 치열한 경제 전쟁, 화폐 전쟁, 어디에서도 얘기해 주지 않는 진짜 모습을 실시간 중계로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이런 정치적 노름 때문에 동시에 약세로 빠지니까 같이 묶어서 하나의 통화권으로 포트폴리오에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한국의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서 쭉 끌어내려고 했는데 다시 쭉 올라오면서 오늘 지금 현재 1330, 1340원까지 올랐네요. 지금 언제부터 올랐나요? 여기 금년 1월 1일부터 드디어 금년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한대요. 드디어 한대요. 야, 그러면 달러 약세에 빠지고 환율도 안정될 거고 이날 다 나와가지고 우리 다 넥타이 메고 나와서 교수님부터 해서 어디 뭐 팀장님들 부장님들 다 뭐 나 경제 뭐 9시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올해는 어쩌고 저쩌고 달러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는 게 그러죠. 뭐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더니 지금 계속 제일 높은 하이텐션 박스권에서 지금 숨이 깔딱깔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나라 환율과 경제도 자꾸 더 숨이 턱턱 막힌다. 아니 금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라며. 그래서 환율은 떨어질 거라며. 그런데 자꾸 왜? 오늘 또 긴 얘기 짧게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참고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따뜻하고 알차고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